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채널A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 앤 이슈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후보들의 다자 대결은 물론 양자 대결 예상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을 둘러싼 이 굵직한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 유권자들의 표심도 함께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추석 특집 뉴스 앤 이슈 시간에는요. 대선 판도를 바꾼 이슈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대선의 판도와 흐름을 바꿀 불씨가 될 수 있는 이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앤 이슈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시죠. 이제 5개월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추석 민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1%, 이재명 경기지사가 24.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4.7%,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14.5%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27.8%,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18.8%, 홍준표 의원이 14.8%,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2%로 조사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시기는 두 조사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을 살펴보면 조사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여론조사 이 공정, 무선 ARS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 이 방법이 좀 차이가 있고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그 조사 방법에도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하면은 뭐 꼭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야권 지지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내가 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건 아니겠지 하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반면 이제 ARS는 기계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내가 이거 누른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이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전화 면접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10% 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더 정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반면 ARS는 응답률은 5% 미만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확도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장단점에도 있고 이제 한계도 있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같은 날 조사에서 한쪽은 A 후보가 이기고 한쪽은 B 후보가 이기는데 그 편차가 오차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면 이건 정확한 건가 하는 신뢰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신뢰의 문제가 생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제 조사 방법의 편차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난립하면서 네. 표본 추출이나 이런 걸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거냐. 네.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목적을 갖고 조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까지 나와 있고, 네. 이런 여론조사의 그 문제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돼서 최근에는 여론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첫째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둘째는 미국에서는 정치자금 모금을 많이 봅니다. 어느 후보가 제일 많이 모았는데, 우리도 예비 후보들이 25억 모았는데 어느 후보는 하루 만에 되고 어느 후보는 다 못 모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오고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냐, 그것까지 참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같은 기관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만큼 표심의 움직임, 그리고 또 지금 이 대선 판도가 그만큼 요동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이 가까워 오고 각 당 경선 레이스가 치열해지면서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고민의 흔적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옷차림 하나하나에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죠.
이거 컵 하나 통하나 여기 감자떡은 없나?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니까 네. 사람이 너무 세 보인대요. 최근에 저희 고집을 꺾고 우리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경을 끼웠지 않습니까? 자꾸 고집스럽다고 해서 요즘 좀 푸근한 아버지나 푸근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선거를 하려고.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통이 크고 편안한 옷을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세련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요즘 몸에 딱 맞는 양복을 새로 맞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요, 토론회를 앞두고 안경을 또 쓰기 시작했는데 푸근한 이미지를 위해서 둥근 테 안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은요, 지난 대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는 회갈색 머리 염색,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 붉은색 넥타이가 아닌 파란색 넥타이를 고수하는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패션 소품 하나하나, 양복, 머리 색깔까지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정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일 텐데 어떻게 네 분 보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4명만 뽑아봤는데 변신에 성공은 한 것 같습니까? 다 어느 정도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경질적이고 말라 보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원래 생긴 것 자체가 얼굴이 이렇게 둥글둥글 보름달 같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동네 아저씨요, 소탈이요 굳이 강조를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그런 컨셉으로 갔다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복핏을 슬림핏으로 깔끔하게 바꾸니까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같이 딱딱하고 좀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경테를 둥글게 쓰시고 머리를 하얗게 하시니까는 훨씬 나아 보여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집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만 고집을 하니까는 역시 저 사람은 한 길로밖에 안 가 그래 보였는데 파란색으로 바꾸니까는 뭔가 포용력 있고 여유 있어는 보이는데 네. 근데 넥타이 색깔만 바꾸면 안 되고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저런 이제 각진 양복보다는 이제 가을이 오니까 니트류라든지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보시면 네. 어떨까 합니다. 지금 평가를 하시면서 개인적인 호불호가 들어간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유권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노력도 엿보이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요, 대선 주자들 유튜브에 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또는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과대학이라는 데는 다들 뭐 고시 공부하고 뭐 이런다 그래서 운동부 하나 없어. 검도부 있어요, 검도. 야구부로 만들어서 문과대학들 총장대 야구대회 나가서 우승한 기억을 하고 우리하고 오후에 경기 한 번 하고 또 저녁에 끝나고 학교 앞에 낙원을 지나가서 그분들은 직장이니까 우리 이제 저녁도 사주고 산 것도 있고 원래 있던 것도 있습니다. 난 용돈 얼마 쓰는지 잘 몰라요. 네. 그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제 카드를 쓸 때는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부터 결제가 되는데 그 개인 통장은 돈이 없어질 때 되면 우리 제 아내가 자동 보충을 해줍니다. 집에서 리모컨은 누가 주도 하나요? 각자 리모컨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총장이요,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자들에게 본인을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시청률도요,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올라서 높은 화제성을 실감하게 했는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도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윤 전 총장이 나오는 방송, 글쎄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직접 보진 못했고 나중에 유튜브에 오른 장면만 몇 개 보긴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도 비슷해요. 직접 네. 전체 보진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만 봤는데 좀 어필이 됐나요, 유권자들에게?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어필이 되죠. 왜냐하면 평소에 딱딱한 모습 그리고 검사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고소장 뭐 사주 의혹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이제 네. 그 문제 때문에 인터뷰할 때도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모습만 봤잖아요. 그런데 요리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은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기존의 모습과 다른 어떤 일반적이고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 특히 이제 추석 때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시청률이 나온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7.8%면 평상시보다 2배 정도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평상시 시청률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모습, 요리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은 국민들이나 시청자에게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지금 이미지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짚어볼 얘기는 굉장히 긴장감과 무게감이 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약 20만 명의 표가 집중돼 있는 이 호남은요.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죠. 각 후보들도 호남 민심 잡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한평 좀 살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에서 나서 호남에서 자랐고 호남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위해서 뭔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정치를 떠나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31.8%, 이낙연 전 대표가 25.6%인데요. 호남 지역만 떼놓고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호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0.8%, 이낙연 전 대표가 38.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이재명 지사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 4선을 지낸 한평을 또 찾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연고지가 전남인 만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전략 투표하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앞 뒷부분에 우리가 얘기를 또 집중 짚어보겠지만 지금 대장동 이슈 때문에 이재명 후보 과연 호남에서 선두를 계속 지킬지 과반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따라잡아서 결선까지 갈지 아주 중요한 지금 고비점에 와 있잖아요. 그 고비점에서 나온 특히 그 추석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조금 오르면서 굉장히 그 호남 지역의 표심이 굉장히 요동치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호남은 그 말 그대로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세 대통령을 배출한 요람이고 권리당원 80만 명 가운데 뭐 20만 명에서 30%라지만 실제로는 그 수도권에 있는 출향민, 그다음에 부산 등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은 호남표의 영향력은 50%는 훨씬 넘는다는 게 당의 그 분석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호남표가 어디로 가느냐? 저도 좀 관심 갖고 그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대체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분도 있고 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전략적 결정을 한 분 중에는 그래도 역시 될 것 같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은데 네. 그분들 가운데도 이제 최근에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재명 그 후보를 밀어주면은 이 지사가 혹시 그 호남표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좀 나중에 지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좀 한번 완충지대를 줘야 되니까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직전에 총선에서는 굉장히 참패를 당하면서 네.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재명을 찍은 분들도 조금 전략 결정을 미뤄보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그 후보가 역시 그래도 호남의 아들이니까 네. 위원직까지 그 사퇴했는데 한번 그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이제 전북에서 영향력이 컸던 정세균 후보가 이제 중도 사퇴하면서
호남 전체로 전남과 전북 갈라졌던 호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추석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그 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거의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추석 연휴 전까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내던지면서 약간의 여론조사에 조금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추석 민심 이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 호남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호남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했을 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짐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권 투표 결과에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결선 투표를 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희망 사항이 각기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보시죠. 본선에서 이길 후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하고 이번 경선이 이렇게 개혁 대 개혁하니까 네. 네거티브로 안 빠지고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결선이 됐으면 좋겠죠. 네. 저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결선 회피하세요? 뭐 결선 공포증 있어요? 2등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저 추미애라면 경선 대흥행이 될 텐데. 네, 동의하셨습니다. 자, 10월 본 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위 후보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선 투표 없이 곧장 가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뒤집겠다라는 입장일 테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도 내가 결선 투표에 가겠다 이런 셈법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호남 지역 경선 투표가 민주당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차이보다는 약간 줄어들더라도 50% 이상을 본인이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총 지금 1차 슈퍼위크에 끝난 게 53.71%인데 여기 호남 경선에서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까지를 받아줘야 본인이 결선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 결선이 아니고 참 마지막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을 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지금 뒤집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좀 낮고 본인은 최대한 격차를 줄여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끌어내면 나중에 결선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이고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이 위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 분 다, 그러니까 주요 후보 세 분 다 호남 경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의 경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자,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관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리더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전 특보가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런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 김 전 특보는 지난 4월에 이미 해촉된 사람이다라고 이 사실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 특보 해촉 사실을 청와대가 별도로 밝힌다는 것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에서의 중립성을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사실 청와대 쪽의 마음은 특정 누군가에게 가 있다. 이 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저는 후자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임기 말기의 정권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냐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 경선은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가 1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령 문심이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드러냈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해촉 사실을 밝힌 거는 청와대의 특보로 일하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해촉됐는지도 모르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저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대선 후보들의 경선 분위기 그리고 후보들의 좀 이 부드러운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이어가서 이야기할 부분은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대선 판도에서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도 궁금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